먼저 어제 미국 관련해서 조윤주 의원 발표해 주세요. 네, 어제 미국 주식시장 대규모 경기 부양책 합의에 좀 오르다가 막판에 이제 의회 통과에 대한 부분이 좀 지연되면서 소폭 상승세를 좀 반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어제 부양책에 대한 업데이트를 좀 드리면요. 전체적으로 합의안의 내용을 보시면 대기업에 대한 대출 지원금 5천억 달러, 그리고 중소기업 대출 지원금 3,500억 달러, 그리고 직접적으로 현금을 성인당 1,200달러씩 지급을 함으로써 이제 2,500억 달러, 그리고 실업수당 600달러씩 매주 지급하는 게 2,500억 달러, 그리고 주 및 지방정부 지원금이 1,500억 달러, 그리고 헬스케어 관련 지원금으로 해서 1,500억 달러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연준에 랜딩 퍼실리티에 대한 지원금 5천억 달러를 추가할 경우에는 전체 부양책의 규모는 2.2조 달러가 되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2.2조 달러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경기 부양책이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이번 합의안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주장한 부분을 어느 정도 많이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2페이지 표로 제가 좀 정리를 해놨는데요. 대기업 대출 같은 경우는 해당 기업이 자사주 매입이랑 배당 지급을 대출 기간 플러스 5년간은 금지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길게 봤을 때는 대출 기간이 최대 5년이기 때문에 6년 동안 자사주 매입을 못하는 경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현재 수준의 고용 레벨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CEO에 대한 연봉도 동결을 해야 되고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 마이크 펜스 부통령, 그리고 상하원 의원 등들이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번 대출 지원에서 대상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요구하는 부분을 다 조항을 넣어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직접 현금 같은 경우는 1,200달러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연봉 소득 수준이 7만 5천 달러까지 이제 1,200달러를 지급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연봉이 그 이상으로 올라갈 경우에는 추가 100달러마다 지원금이 5달러씩 삭감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개인 연봉이 9만 9천 달러 이상 9만 9천 달러 이상인 소득자에게는 지원금이 아예 없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무엇보다 이제 실업보험수당이 이슈였는데 이 부분도 기존에 600달러 매주 600달러 지급하는 부분에 동의를 했습니다. 4개월간 지속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 때문에 지금 표결이 지원되고 있는데 지금 상원에서는 실업보험수당을 4개월 동안 매주 600달러를 지급하게 되면 시간당 임금이 계산을 해보면 뭐 24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국가 최저임금이 시간당 7불인데 24불은 터무니없이 높다라는 거고, 이는 결국에는 코로나 사태 이전보다 소득을 더 많이 받게 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캡을 좀 씌우자, 이전 소득 레벨을 넘지 않는 수준으로 실업보험수당을 받는 걸로 캡을 씌우자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요. 버니 샌더스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어떠한 실업보험수당의 그 어떠한 수정사항도 반대한다라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표결 같은 경우는 지금 샌더스가 실업보험수당에 이런 캡을 씌우게 되면 대기업 지원금에 대한 더 강한 조항을 좀 추가시키자라는 입장을 표현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두 의원들의 의견을 다 넣을 수도 있도록 법안이 조금 수정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인 큰 틀은 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이번 부양책으로 급한 불은 좀 막을 수 있겠지만 일단 백신 개발이나 아니면 확진자 수 증가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과거 2008년 금융위기 때도 2008년 10월 달에 7천억 달러 수준의 타프 제도가 실행이 됐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단기적으로는 부실 기업들의 도산을 막으면서 급한 불을 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그 이후에 2009년 2월 달에 ARRA라는 재정정책이 서명이 되면서 추가적으로 8천억 달러 수준의 재정을 확대시켰습니다. 여기에는 공공인프라 투자라든가 일자리 창출 그리고 감세 정책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백신 개발이나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나게 되면은 추가적인 부양책에 대한 요구는 좀 확대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미국 장의 다우지수 기준으로 보면은 장중에 7% 오르다가 마지막에 2.4%까지 밀린 게 그럼 샌더스가 실업보험금 수당 반대하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꽤 진통이 있을 것 같은데 시장 상황을 보면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최근 시장은 이 재정 부양 정책에 굉장히 예민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고요. 통화 정책 효과보다는 이 재정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큰데 이게 지연될수록 이제 경기에 미치는 효과도 계속해서 떨어진다라는 게 이제 우려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수요일이 만약에 법안 통과가 안 되면 또 하루 밀리게 되면 또 그만큼 경기에 대한 뭐 피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금주 내 통과는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합의안이 어느 정도 마련이 됐고 추가적인 조항, 그러니까 캡을 씌우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뭐 넣는 거에 대해서 크게 반대할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순서 크레딧 코멘트 보여주세요. 네, 미국 에너지 산업 관한 자료 말씀드릴게요. 일단 다들 아시다시피 유가 급락으로 최근 미국 에너지 산업에 대한 그 우려가 좀 높은데요. 일단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 미국 E&P, 그러니까 E&P 기업들 중심으로 우려가 있는데 여기는 $50 이하에서는 사실 상당히 이제 영업현금 흐름 창출이 어려운 기업들이고 작년 말에 이제 달러스 연원에서 실시한 서베이에 의하면은 $35 이하에서는 사실상 그 플러스 잉여 현금 흐름을 낼 수 있는 기업이 한 5%밖에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25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게다가 더 문제라고 하는 점은 이 기업들에 대한 사실 크레딧 투자나 뭐 사모펀드의 그런 관심이 상당히 떨어진 상황이라 가지고 2016년과는 다르게 지금은 여기를 뭐 저가 매수를 노리고 대출을 해주거나 뭐 회사채를 사주려는 주체들이 상당히 적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이제 하이힐드 에너지 기업 부도율이 30%였는데 그때 이상으로 좀 상회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부도하는 대부분의 주체들은 좀 이렇게 부실한 하이힐드 E&P 기업이라고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E&P 기업들이 에너지 생산하는 기업들인데 그런 기업들한테 뭐 장비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오일필드 서비스는 상대적으로는 양호하지만 그래도 이제 좀 거기는 좀 신용등급이 양극화된 산업이라 가지고 거기에 이제 뭐 사실 뭐 트랜스오션이라든가 이런 쪽은 많이 힘들 것 같고 뭐 거기보다 이제 상대적으로 미드스트림 기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유가 하락에 상대적으로는 둔감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힐드는 사실 2013년 말 뭐 14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에너지는 하이힐드에서 16% 수준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올해 연초에 한 12%까지 떨어졌고 지금 현재로서는 한 8%까지 좀 급락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좀 하이힐드에서는 좀 비중이 줄고 좀 퇴출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은행 쪽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은행 쪽 영향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유가 급락에 따른 에너지 기업의 부실이 이제 대형 은행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셰일 기업에 대한 익스포저가 높은 일부 지역 은행의 부담은 존재하긴 하지만 대형 은행들의 익스포저는 총 대출의 1에서 한 4%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영향은 낮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대형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양호한 자본 적정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유가 급락에 따른 미국 에너지 기업 부실만으로 은행 시스템 리스크로 발생할 가능성은 좀 낮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다른 섹터로 신용이고 확산되고 경기 둔화가 좀 장기화되는 부분들이 같이 겹치게 된다면 은행들의 부담은 점점 더 가중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국 은행들 그럼 작년도 대손율이랑 올해는 어느 정도 좀 늘어날지에 대해서는 뭐 좀 파악되시거나 뭐 전망치가 자료가 있나요? 지금 현 상황에서는 사실 전망 자체가 좀 불투명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사실 상황에 대해서 판단 자체를 유보를 하고 있고 금융당국에서도 대형 은행들한테 관련돼 있는 자료에 대한 평가를 지금 현 상황에서는 좀 유보한 상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이 자료는 안에 내용을 보시면은 이게 이제 시장에서 저희한테 질문한 내용들을 좀 많이 넣어놨는데요. 그러니까 그 미국의 특히 하이힐드의 에너지 기업이 부도가 났을 경우에 은행 시스템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안에 그 시뮬레이션 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아마 시장에서 많이 궁금해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부도가 많이 나도 은행 시스템에 큰 영향은 없다. 뭐 텍사스 지역의 일부 은행들 빼고는 뭐 이런 내용이고요. 다만 이제 그 다른 사람으로 확대될 경우 파급 효과가 있을 경우는 이런 경우는 좀 조심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코멘트 드리면 어제 신용등급이 포드가 이제 S&P에서 포드의 신용등급을 BBB- 그러니까 투자 등급에서 투기 등급으로 하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모디스 같은 경우는 지난 9월에 이미 하향을 시켜서 S&P 모디스가 모두 이제 투기 등급인 단계에 들어갔고 GM 같은 경우도 이제 등급 전망을 낮췄습니다. 그리고 그저께는 이제 델타항공을 투기 등급으로 낮췄고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같은 경우에도 현재 투기 등급이긴 하지만 더 등급 하락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지금 엊그저께 연준이 회사채 매입을 발표를 했었는데 사실 이제 회사채 매입 하면서 크레딧 시장은 좀 안정화시킬 수는 있어도 기업들의 등급 하락은 불가피합니다. 이거는 사실 이제 앞으로 매출이라던가 이제 실적 감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신용평가사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등급을 내릴 가능성이 높고 사실 이제 재정 정책이 조금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은 어쨌든 이제 뭐 개인이라던가 이런 소비를 좀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 좀 좋아지면서 등급 하향 속도가 조금은 이제 좀 낮춰질 수는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지금 미국 부양책들 또 연준의 회사채 매입이 대부분 다 트리플 B 이상, 그러니까 IG 등급에 대한 지원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투기 등급 기업에 대한 뭐 지원책이나 이런 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크레딧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저께까지 나온 이제 연준의 정책들은 대부분 말씀하셨던 것처럼 투자 등급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나온 방안은 사실 이제 대출 쪽으로 이제 뭐 지원금을 확대시키겠다는 내용이라서 투기 등급도 어느 정도는 조금 숨통을 틔울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투기 등급은 아마 정책적인 판단 하에 이런 이제 뭐 포드라던가 GM 같은 경우에는 지원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선별적으로 좀 이루어질 전체적인 경제라던가 어떤 고용 이런 데 효과를 보아가면서 지원해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ETF 전략 하재석 의원입니다. 네, 앞서 그 크레딧 쪽에서도 코멘트 하셨다시피 최근에 유가가 이제 급락하면서 원유 관련된 ETF나 ETN에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상황인데요. 저희는 이 현재 유가에 대해서 이제 중립 의견을 제시해드리고 있고 원유 ETF 투자를 권고드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의를 하시거나 이 고민을 하신 분들이 많아서 이때 실제 투자를 하셨을 때 생각하는 것보다 고려해야 될 점들이 많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고요. 크게 보면은 원유 ETP에 투자를 하실 때는 3가지 정도의 비용을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요. 최근에 워낙 이 유가의 변동성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유가, 원유 관련된 ETP의 실제 가치 대비해서 시장에 되는 거래되는 가격이 상당히 이제 높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괴리율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어서 이미 투자를 집행하는 시점부터 일부 손실을 보고 들어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선물 롤오버 비용인데요.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들 들어는 보셨을 텐데 유가가 급락하면서 만기가 길게 남은 선물일수록 가격이 높은 컨텐거 현상이 굉장히 심해져 있습니다. 지금 오늘 차트를 봤더니 이 5월 만기 WTI 선물이 24불인데 6월 만기 WTI 선물이 27불이어서 한 3불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한 1개월 롤오버 비용이 10% 정도 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상당한 비용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2배나 3배 레버리지형 상품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 이런 상품들은 구조적으로 레버리지 투자는 투자하시는 분들이 보유한 기간의 2배나 3배가 아니라 하루에 2배 또는 3배의 수익률을 추정을 합니다. 따라서 투자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변동성에서 발생하는 이 비용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투자를 하셨을 때 혹시 유가가 오르더라도 수익을 거두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10페이지에 있는 그림 10번에 보시면 이게 2016년 당시에 성과인데 WTI가 2016년 2월에 26달러대로 떨어졌다가 6월 8일 날 50달러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WTI는 그때 한 90% 가까이 올라왔는데 이 USO 한 배짜리 WTI 선물 추정하는 ETF가 56%, 비슷한 유형의 DBO는 37%, 2배 레버리지 UCO가 120%를 기록을 했고요. 이
에너지 섹터 주식에 투자하는 엑셀이나 XOP가 28%, 52%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점과 고점을 정말 정확히 맞춰도 실제 투자 성과가 이만큼 안 나온다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맞출 수 있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림 11번에 보시면 2016년 상반기 동안 원유 ETP에 투자를 하셨을 경우에는 WTI가 30% 올랐지만 주요 ETP 투자 성과는 이제 거의 없었고 레버리지 ETP는 오히려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너지 섹터 ETF가 한 10%대 정도 성과를 기록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고, 이제 굳이 좀 장기적으로 유가의 상승에 베팅을 하고 싶은 분이시라면 이 다른 비용이 좀 민감하지 않은 에너지 섹터 ETF 쪽 접근이 그나마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글로벌 리츠 홍주환 의원입니다. 네, 리츠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코로나19와 리츠 시리즈 5번째 미국 리츠고요. 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 이제 하우스 매크로뷰가 미국이 3월부터 침체로 들어간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지금 그림 3페이지에 그림 5번 보시면 사실상 침체기로 들어가면은 이제 리츠도 주식보다는 좀 덜 빠지긴 하는데 지금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미국 리츠에 대해서 중립 의견을 유지를 하겠습니다. 근데 미국 이렇게 리츠 자체가 좀 하락을 하는데도 이제 축소가 아니라 중립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미국 섹터별로 비중을 보시면은 그 가운데 이제 셀타워나 데이터 센터 같은 특수형이랑 산업용이랑 주거용을 합치면 절반이 넘게 되고요. 이러한 섹터는 저희는 좀 임대 수익이 좀 안정적일 수 있겠다라고 뷰를 가지고 있어서 전체 시장 뷰는 이제 중립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섹터를 이제 어떤 섹터가 좀 유망할지를 꼽아봤는데 총 3개의 이제 그 조건을 달았고요. 첫 번째는 저희가 셀타워 데이터 센터를 가장 좀 유망하게 보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19가 지금 전국으로 확대되는 과정 속에서 휴먼 리스크가 적은 섹터에 좀 집중을 하자라는 생각이고요. 또 지금 전국적으로 재택근무랑 이제 매출 자재가 생활화되고 있어서 이런 온라인 소비나 콘텐츠 소비는 더 확대될 거다. 그런 좀 관점 속에서 이런 셀타워나 데이터 센터는 좀 임대 수요가 좀 꾸준히 이어질 수 있을 거다라는 논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대형 리츠에 집중을 하자라는 의미인데 4페이지에 그림 9번 보시면은 2008년 금융위기 때 좀 규모별로 어떤 리츠가 좀 더 성과를 좋게 냈냐를 보실 수 있는데 지금 10억 달러 이상의 대형 리츠가 훨씬 덜 빠졌고 또 상승할 때도 상승폭이 훨씬 컸습니다. 이게 리츠 자체가 이제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는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짜서 가지고 있는 리츠가 훨씬 더 좀 안정적이기 때문에 좀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세 번째로는 그 차트 7번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리츠가 하락한 시기를 보시면은 사실상 회사채 하이힐드 수익률이 올라온 시점과 거의 비슷하게 좀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리츠가 최근에 이제 주식보다 왜 더 빠졌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이제 그 최근에 단기 자금 시장의 조달이 좀 우려가 생기면서 이제 유동성이 적은 기업들 위주로 좀 하락폭이 컸는데 리츠의 특성상 대부분을 이제 배당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가지고 있는 유동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 때문에 리츠가 더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사실 그 배당 성향이 굉장히 높은 그 오른쪽에 8번에 보시는 것처럼 거의 90% 이상의 배당 가능 이익을 배당을 하는 섹터보다는 좀 유보를 하고 있는 섹터가 훨씬 안정적이겠다라는 좀 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이제 조건을 봤을 때 그 특수형에서도 이제 셀타워와 데이터 센터, 산업용, 주거용이 좀 안정적일 것 같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리겠고요. 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산업기업 분석 넘어가서 반도체 산업 도현 의원입니다. 예, 최근에 주가는 조금 반등하고 있는데요. 그 긍정적인 점이랑 부정적인 점 두 가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많이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그 서버랑 데이터 센터 수요가 상당히 이제 좋고요. 재택근무라든지 뭐 온라인 게임, 뭐 스트리밍 서비스 이런 것들 이용을 많이 하니까 상황이 좀 좋은 상태입니다. 그 데이터가 나왔는데 그 코로나로 인한 영향이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영향이 한국이 이제 적은데도 2월달 OTT 서비스 트래픽이 1월달 대비해서 한 44% 정도 늘어났고요. 영향이 심각한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그 페이스북의 동영상 재생이 거의 100% 늘어났고, 뭐 그룹 통화 시간 같은 경우가 한 1000% 정도 증가했다 이런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전체로 봤을 때 데이터 트래픽이
최소 20%에서 많게는 이제 40%까지 늘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2분기에 메모리 고정거래 가격 추정치가 DRAM 플러스 13%랑 낸드 플러스 10%인데요. 이게 코로나 그 영향이 일어나기 전에 추정한 수치거든요. 근데 최근에 체크를 해보면 이 정도 숫자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5G 모멘텀도 2분기에 소폭 좀 회복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중국이 1분기에 워낙 스마트폰 출하량이 안 좋았습니다. 50% 정도 감소됐는데 최근에 나오는 얘기는 그 중국 정부가 이 코로나 영향에서 일부 벗어나니까 이제 경기 부양 위해서 5G 인프라 구축에서 투자 많이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에는 모바일 모멘텀도 뭐 안 좋지만 1분기보다는 소폭 개선될 거라는 게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정적인 점은 아직은 그 표면화되지는 않았는데 그 제가 그 느끼기에는 최근에 그 각국 정부들이 그 네트워크 혼잡 줄이기 위해서 그 OTT 업체들한테 그 비트레이트 축소를 많이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뭐 넷플릭스라든지 뭐 유튜브, 페이스북 이런 회사들이 그 동영상 이 트래픽이 전체 인터넷 트래픽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의 70% 이상인데 제일 중요한 그 네트워크를 위해서 이걸 좀 동영상 품질을 떨어뜨려라 이런 그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넷플릭스가 최근에 조치를 했는데 회사가 얘기한 게 트래픽이 25% 줄어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런 게 약간 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광고가 인터넷 기업들의 가장 이제 중요한 수익원인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기가 좀 많이 안 좋아지면 그 광고 수입이 당연히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비트레이트 하향 조치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업이 이제 수입이 줄어드는데 무작정 이것만 이제 올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3분기 이후에는 좀 리스크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3분기 이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이 얼마나 이제 좀 줄어들 건지 이게 반도체에서도 가장 중요한 그 이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이크론 실적이 오늘 아침에 나왔는데요. 마이크론이 실적 나오기 전에는 한 2%로 끝났고 실적 나오고 나서 지금 시간에서는 5%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그 1분기, 2분기 실적은 사실 뭐 크게 이제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차피 이제 뭐 잘 나올 거니까. 하이닉스도 이제 비슷한 상황일 거예요. 1분기, 2분기는 이미 뭐 계약 가격도 다 끝났고 그리고 코로나 영향도 이제 뭐 본격화돼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괜찮을 겁니다. 1분기가 영업이익이 5억 불 정도 나왔는데 컨센서스가 4억 불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상회했고요. 2분기에 대한 가이던스도 영업이익 7억 불 줬는데 컨센이 한 5.7억 불 정도 됩니다. 그래서 2분기도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사가 얘기한 것 중에서 좀 중요한 게 최근에 그 낸드 부분에 그 예전에 이제 감산을 했는데 이거 다 100%로 다시 돌려가지고 정상적인 생산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올해 투자에 대해서는 약간 좀 보수적으로 전망했고 코로나 영향에 대해서는 회사도 우리도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정거래가는 좋은데 저기 코로나로 해서 공장 가동률이라는 부분에 좀 영향받진 않았나요? 빅그로스 쪽은 좀 어떤지. 그 빅그로스도 그 저희가 2분기에 삼성전자 기준으로 D램, 낸드 둘 다 추정하고 있는 게 코로나 이 영향 이전에 추정한 게 마이너스 2%거든요. 그래서 원래도 공급이 별로 그렇게 높은 상황은 아닙니다. 작년에 투자를 워낙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그 회사랑 이제 소통을 해보면 2분기에 플러스 한 5% 정도로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전혀 공급에 차질이 없는 상태고요. 오히려 서버 수요가 좋기 때문에 더 생산을 늘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2분기 실적 저희 상향 조정 여지가 좀 많이 생기는 거 아닌가요? 가격도 좋고 큐도 좋으면은? 2분기를 저희가 원래 컨센서스보다 조금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한 그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뭐 주가가 많이 빠지니까 뭐 1,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얘기들이 뭐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는 다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3분기 이후에 실적이 어떻게 되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저희가 이 코로나 이전에 추정한 그 수치가 3분기에 D램 가격 플러스 20%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지난주에 코로나 이 영향이 가장 극심해질 때 D램 익스체인지에서 전망한 게 3분기가 D램 가격 빠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3분기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도 이제 뭐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야말로 이 코로나가 얼마나 이제 영향을 끼치냐 여기에 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분기까지는 좋은데 3분기가 이제 변수입니다. 2분기 저희 삼성전자 영업이 얼마 보고 있죠? 지금 컨센이랑 좀 비교 좀 해줄래요? 저희가 한 9조 정도 보고 있고요. 컨센도 2분기
8조 후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분기까지는 아직 별로 조정이 안 일어났고요. 3분기 이후가 조정이 좀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2분기에 1.4조 보고 있습니다. 예, 화장품 조미진 의원입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 이제 국내 확진자가 처음 발생했던 게 1월 중순이었는데요. 뭐 지금은 전 섹터에서 뭐 영향이 논의되고 있으나 뭐 당시 이제 처음 발생했을 때는 타격 우려가 부각되었던 것이 화장품 섹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 주가 조정도 빨리 나타났었는데요. 중국과 국내 그리고 타 지역 매출까지 실제로 타격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에 따라 1분기 실적을 조정하면서 이제 주요 업체들의 목표 주가를 좀 하향하겠습니다. 그러나 제목처럼 최악의 상황은 좀 지난 것 같습니다. 우선 중국에서 코로나가 먼저 발생하면서 완화 국면도 좀 먼저 진입한 것 같고요. 그리고 처음 발생한 우한 지역도 엊그제 봉쇄를 풀었다는 뉴스가 나오기는 했는데요. 일단 5페이지 보시면 이제 국내에 있는 주요 업체들의 생산 기지는 우한에서 좀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타격도 조금 적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생산하고 가동의 정상화가 좀 빠르게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2월까지는 중국 내에서 물류 차질이 좀 있었던 것으로 보였는데요. 3월부터는 이 또한 좀 정상화가 되고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다만 이제 좀 국내가 문제입니다. 관광객이 일단 급감해서 이제 화장품 업체들이 면세점을 중심으로 매출이 나타났는데 이 면세 쪽 매출 타격이 좀 불가피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6페이지 보시는 것처럼 그나마 이제 사드 이후에 따이공 중심으로 면세 매출 구조가 좀 바뀌어 있어서 최근에는 이제 조금씩 따이공 활동이 회복되고 있는 점이 긍정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뭐 2월이 가장 안 좋았고 3월이 조금 회복을 보이나 여전히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상화는 최소한 뭐 2분기 중반이 좀 지나지에 가능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보면 1분기 실적이 전년 대비 이제 좀 전반적으로 다 하락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맥스 그리고 LG생건, 아모레퍼시픽 순으로 좀 타격이 나타나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총 순으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먼저 LG생건 11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LG생건은 우선은 1월 같은 경우는 뭐 중국이나 면세점이나 아무래도 춘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타격은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2월부터 본격적인 타격이 나타나서 2월이 가장 최악의 시점이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우선 3월은 물류도 좀 정상화가 되고 있고 그쪽 현지 쪽에서 코로나가 좀 완화되면서 매출이 올라오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면세는 좀 여전히 아직까지는 계속 마이너스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여전히 럭셔리나 기능성 제품 중심의 LG생건의 그 방향성은 되게 유효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 후 같은 경우는 작년에 뭐 2.5조까지 매출이 올라오면서 독보적 브랜드력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뭐 면세나 그리고 중국 현지의 매출이 좀 완화되는 시기에 가장 먼저 좀 매출 회복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 럭셔리와 그리고 특히 브랜드력이 높은 제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후를 중심으로 해서 조금 빠른 회복세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요. LG생건이 이제 경쟁 업체보다 그래도 M&A나 이런 부분에 좀 적극적인데요. 최근에 이제 뭐 피지오길도 인수를 하면서 기능성 제품에 대한 그런 포트폴리오 확대에 조금 더 집중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러한 모습들이 최근에 이런 시장 트렌드에도 굉장히 부합하기 때문에 뭐 LG생건의 그런 방향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1분기 실적 좀 조정하면서 목표 주가는 기존 16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좀 하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모레퍼시픽인데요. 19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목표 주가를 24만 원으로 좀 하향 조정하겠습니다. 우선 면세나 중국 현지는 LG생건과 상황이 동일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현지에서는 아모레퍼시픽이 오프라인 쪽에 매장도 많은데 최근 뭐 지난주까지 확인했을 때 거의 10%만 지금 휴점 상태이고 나머지는 이제 90%는 전부 다 오픈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직 전반적인 매출이 다 정상화 단계까지 올라오지는 않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2분기가 좀 돼야지 가능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제 다만 다른 점이 이제 순수국내 쪽인 것 같습니다. 워낙 이제 순수국내 쪽의 매출 비중도 높다 보니 코로나 타격이 중국보다 국내에 좀
조금 더 장기화가 되면서 이 부분이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백화점, 방판, 아리따움 같은 순수 국내 채널들이 좀 큰 두 자릿수로 지금 다 하락세를 전년 대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 감안했을 때 아모레퍼시픽은 2분기 좀 중반 좀 지나야지 그래도 좀 국내에서도 어느 정도 회복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좀 됩니다. 다만 이제 작년 3분기 때 말했던 질적 성장 중심으로 얘네들이 전략의 방향성을 바꾼 모습들은 계속 이어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1분기는 다만 이런 정상화에 좀 더 집중을 했고 이런 질적 성장을 위한 오프라인 폐점, 적자점포 폐점이나 이런 부분들은 2분기 때부터 좀 더 본격화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맥스 말씀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투자의견 바이 목표 주가 10만 원 유지하도록 하겠고요. 코스맥스는 우선 국내에서는 타격이 없었습니다. 클리오 같은 이런 주요 고객사들의 매출이 부진하지 않은 모습을 보였고요. 거기에 손소독제 매출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작년 연간으로 손소독제가 한 7억 원 정도 했는데요. 올해 1분기만 거의 150억 이상 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국내 쪽의 실적을 방어하면서 국내도 전년 대비 성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중국이 춘절 연휴가 연장이 되면서 한 3주 동안 가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모습 때문에 타격이 좀 있었고요. 상해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프라인 쪽의 매출 비중이 좀 더 높다 보니까 타격이 좀 더 컸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 광저우는 현재 온라인 쪽의 매출 비중이 절반 이상입니다. 따라서 조금 회복도 빠르게 나오면서 이렇게 3주 동안 가동이 중지됐던 거를 감안하더라도 전년 대비 성장세가 유지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코스맥스는 실적은 기존에 추정했던 거에서 크게 변동이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그 국내 매출 1분기 66% 감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21페이지 테이블에 보면 숫자가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지금 국내 매출이 지금 얼마, 그래서 1분기 얼마 찍힌다는 건지, 그래서 솔직히 1분기만 국한되지 않고 2분기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2분기 실적 추정 좀 어떻게 변동이 없는 건지 궁금하네요. 21페이지 테이블 보시면요. YY로 밑에서 세 번째 줄에 66% 감소 맞고요. 네. 위에 그 변경전 순수 국내랑 그 매출이 있잖아요. 이게 2조 4천억, 2조 변경전에 2조였는데 변경이 2조 4천억으로 써 있는 거 아닌가요, 이거? 변경전 변경. 요 변경 후가 바뀐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6% 정도 감소하는 거 맞고요. 우선 그 순수 국내 같은 경우는 백화점은 원래 두 자릿수로 계속 감소를 하고 있었는데 이 추세 계속 이어지는 모습인데 조금 그 감소세가 좀 확대됐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방판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활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 숫자 말고 또 질문이 무엇이었죠? 그래서 지금 그 순수 국내 1분기 매출이 얼마인지, 그러니까 2조가 맞다는 건가요? 2조가 맞으면 2분기가 2조 3천억이 맞는 건가요? 이게 좀, 그러니까 2분기까지 영향 미칠 것 같은데 1, 2분기 숫자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1분기하고 2분기 지금 변경 후 변경 전이 순수 국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2분기까지 영향 계속 순수 국내 쪽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분기 좀 후반 쪽으로 가야지 순수 국내는 조금 회복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예, 다음 해외 주식 보리부동산입니다. 예, 지난 3월 9일에 NH 글로벌 스탁스10에 편입한 이제 중국 5위의 부동산 개발 기업이자 이제 중국 국영 부동산 개발 기업의 1위에 해당하는 보리부동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 포인트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시장 점유율이 확대된다는 겁니다. 중국 정부가 2017년부터 19년까지 부동산 업종에 대해서 융자 규제를 이제 강화의 영향으로 인해서 많은 이제 중소형, 좀 부진한 업체들이 시장에서 퇴출됐고요.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국영 부동산 개발 기업이라서 타사 대비해서 자금 조달 비용이 낮고 그리고 자금 조달할 수 있는 여력이나 아니면 이제 능력들이 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M&A를 통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요. 2016년에 중국 내 부동산 시장 점유율 1.8%에서 최근에는 이제 3.1%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또 중국의 이제 중소형 부동산 부실 기업들이 이제 좀 퇴출됨에 따라 회사의 이제 점유율 확대가 기대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중국 정부의 부양 정책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는데요. 중국 정부가 중앙정부 같은 경우는 지방정부의 재원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방정부의 농업용 토지의 건축부지 전환 심사권을 부여했습니다. 원래는 국무원이 가지고 있던 건데요. 이것을 이제 지방정부에 양도해서 결국은 지방정부가 필요시에 건축부지 공급을 확대를 할 수 있다는 권한을 허용했습니다. 또한 이제 지방정부들이 부동산 경기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토지 양도금 납기 연장, 부동산 개발 대출 한도 상향 및 금리 할인, 그리고 선분양 조건 완화 및 기한 연장, 주택 대출 한도 상향 등의 이제 다양한 부양 정책을 발표하고 있고요. 이거를 이제 중앙정부가 어느 정도 이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최근에 중국의 이제 2월이나 3월 같은 경우 이제 대출금리 인하, 그리고 이제 선별적 지준율 인하가 단행되는데요. 과거에도 2008년, 2015년 중국의 이제 큰 통화 완화 정책이 발표되었을 경우 부동산 경기가 이제 회복되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통화 완화 정책에 힘입어서 결국은 이제 부동산 경기가 좀 회복될 것이라는 게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마지막은 코로나와 그리고 이제 춘절 연휴로 인해서 1월 중국의 부동산 거래량이 되게 부진했었는데요. 최근 3월에 들어오면서 이제 많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부동산 거래량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정책적 지원까지 힘입어서 이제 2분기부터는 실적이 좀 본격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보리 부동산을 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모닝 미팅 마치겠습니다.